반갑습니다. 또 진짜 날씨가 서늘해졌는데 저희가 약간 더울 때 뵀었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서늘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섭리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한여름에 요번에 진짜 더웠어서 정말 바람이 불 날이 올 건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오늘은 좀 더 관계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성경 말씀 보셨는데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딸들 기분 나쁘지 않으셨나요? 딸들. 네, 이제 자녀를 퉁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도 하나님도 아들밖에 없으셨었어가지고 잘 공감을 못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라고 이제 영어 버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원래 교회에서는 상처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하는데 상처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처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난 상처 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항상 나 교회 가서 상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근데 아마도 저도 이제 사실 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했었으니까 이제 보면 교회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거는 기대가 커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공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깝고 더 많은 걸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 고슴도치는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털이 뾰족뾰족한 게 있는데 이제 고슴도치들이 겨울에 따뜻해지고 싶어서 서로에게 막 다가간대요. 막 다가가다가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가 서로를 찌르겠죠. 그래서 아파!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비켜라고. 비키면 또 추운 거예요. 그래서 또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털이 찌르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따뜻하면서 적당하게 찌르지 않을 수 있는 거리를 찾아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간사에서 에티켓이라고 부른대요. 적정한 거리. 근데 사실 가정 내에서는 그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든 것 같고,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건 자녀잖아요. 자녀들을 보면서 와, 나 정말 쓰레기였구나 막 이런 거를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사실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원래 자식들은요 부모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따라가지 않는데요. 부모의 그림자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림자 말씀드렸었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자를 내 것이다라고 잘 수용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그 그림자를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그 그림자를 막 추종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되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작은 거를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은 것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3개만 말씀드릴게요. 3개. 첫 번째는 너무 부정적인 말투를 많이 하는 사람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9개가 좋은 일이 있는데도 꼭 한 가지씩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9개는 다 버리고 한 가지 일만 기억해서 이제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도 부정적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곁에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거죠. 두 번째는 흑백 논리가 명확한 사람을 싫어한다고 해요. 뭐 아니면 도죠. 그래서 약간 뭐 아니면 도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크게 보이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 올 때도 약간 10분 지각하는 거 굉장히 신경 쓰여서 아예 안 오는 사람. 10분 지각하는 거 싫어. 안 갈 거야, 그냥. 나는 안 가고 만다.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요런 게 이제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지각하는 거 싫다. 근데 차라리 이제 지각해도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수에 대해서 좀 수용해야 되는데 난 아니다. 나는 마치 내가 절대자인 것처럼 난 늦는 거 싫다. 요렇게. 근데 흑백 논리, 뭐 아니면 도, 이게 명확한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싫어하는 사람은 작가들을 싫어해요. 작가. 막 자기가 상상해서 이야기를 지어내서 많이 공감하시는데요. 맞아. 그런 사람 싫어. 그러니까 약간 몇 가지의 단서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스토리를 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일명 저는 작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작가면 작가의 꿈을 키우면 되는데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쟤는 그렇잖아. 맞다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좀 좋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무슨 자인지 한자 잘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 텐데. 네, 맞습니다. 청자입니다. 들을 청인데요. 이제 상담에서는 경청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경청한다. 근데 경청, 잘 듣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하면서 경청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근데 정말 듣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경청에서 경은 몸을 기울이다, 그 사람을 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놀이 치료를 할 때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마주 보면서 놀 때 놀아봐, 놀아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가락 끝과 내 코가 같은 방향을 봐야 되는데 아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눈 맞춤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두는데, 눈을 맞출 때도 이렇게 곁눈질을 하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내 코와 내 발끝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한다. 제가 향하고 있나요? 근데 경이라는 건 결국은 몸을 기울여서 그 사람에게 향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청자인데요. 청자에 이렇게 많은 부수가 들어있는지 놀라셨죠? 자, 먼저 들어있는 게 뭐냐면 임금의 귀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임금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궁금해야 되죠. 그래서 특별히 듣는다라고 할 때는 임금의 귀가 있어야 된다. 임금의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 들어야 된다. 어렵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있는 게 바로 10개의 눈입니다. 오? 나 눈 2개인데? 눈이 2개잖아요. 근데 왜 10개의 눈이라고 표시를 했을까? 저는 사실 저 10개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10개를 그 10개의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내 자세와 온몸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눈은 2개지만 내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눈이 있고 저희의 몸에도 눈이 달려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한다라는 측면에서 10개의 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심이에요. 일심. 한 개의 마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이렇게 집에 아까 먹다 남기고 온 어떤 떡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정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연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일심, 정말 중요한 얘기죠. 한 개의 마음을 갖는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마음으로 듣는다. 그래서 이 청자를 보면 와, 그냥 듣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게 경청과 관련돼서 부부 상담에서의 일화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부부 상담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속 그러진 않지만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대부분은 사이 좋은데 오진 않잖아요. 막 우리 너무 좋아요. 막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은 대부분 문제가 있을 때 오거든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란히 앉으셔서 상담자가 있으면 얘 그랬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요. 그거를 이제 저한테 전달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두 분이 마주 보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르듯이 저를 통과해서 얘기가 전달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마주보게 해요. 근데 마주보게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대화법을 시키는데 감사 대화거든요. 감사 대화. 근데 감사 대화에서 이제 왜 감사한 이야기를,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감사한 일을, 서로한테 감사한 거를 얘기하라고 그러는 게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우리가 은혜를 정말 많이 느꼈을 때 회개하게 되는 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를 마주보게 하고 눈을 마주보게 합니다. 근데 눈을 마주한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눈을 마주하고도 이제 눈을 진짜 처음 마치 쳐다보는 것처럼 연애할 때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기도 하는데 이제 안 울고 계속 이렇게 적대적인 눈으로 쳐다보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두 분이 마주보게 한 다음에 원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 언제 제일 감사했냐 라는 질문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질문이래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래요.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어떨 때 뭐가 제일 감사했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한테 가장 감사했던 것은,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남편이 그걸 듣고 그대로 따라 읽어야 돼요.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따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진짜 신기해요. 정말 100이면 100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 말은, 그래서 분명히 아내는 흰말 엉덩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백마 궁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말모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요. 엉덩이와 궁뎅이는 부위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용어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영화에서. 근데 다른 거예요. 근데 흰말 엉덩이라고 그러면 백마 궁뎅이, 이렇게 이제 나의 언어로 번역기를 한번 돌려서 생각하는 거죠. 나 너랑 오래 살았잖아. 네 말 뭔 뜻이 알겠고, 이제 나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이대로다라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죠. 항상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신 거 맞냐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이게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제일 안 된다. 부부 사이에서 제일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특히 경청한다 했을 때 잘 듣는다. 그러면 듣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잘 듣는 게 왜 중요할까요? 납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납득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계속 따라하고 주고받아야 그 다음에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한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하고도 굉장히 그 어떤 정서적인 접촉이 일어났던 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의 50대 중반 되는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조금 젊었던 시절인데, 이제 그 분께서 왜 상담을 오셨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또 가정의 아버지셨어요. 근데 굉장히 다정한 남편의 다정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올 때조차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내는 카드를 주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라고 한 다음에 본인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진짜 다정하신 남편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으셔서 오셨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공황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는데, 공황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본인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뭐 자세하게 하나씩 물으면서 그 공황이 뭐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이런 것도 질문드렸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20살 때부터 공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오랜 친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오래되셨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서 그 증상이 어떠냐라고 질문드렸더니 갑작스럽게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목 뒷덜미가 서늘해지면서 죽겠다 싶다가 자기가 그럼 속으로 외친대요. 제가 대처 방법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괜찮아 안 죽어 뭐 이런 얘기를 막 스스로한테 한 다음에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황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질문을 하다가, 제 상담 기법 중이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같이 해볼 거랑도 살짝은 비슷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그 공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이미지나 사물이 떠오르시는지. 그랬더니 갑자기 왜 이게 떠오르죠? 라고 하시면서 칼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칼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경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칼이요? 나도 칼은 알아.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바로 저 머릿속에 제가 아는 칼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드렸죠. 칼이 뭐 몇 센치인가요? 색깔은 어떤가요? 그랬더니 손잡이 색깔은 검정색이래요. 크기는 얼마나인가요? 그랬더니 단검 정도예요. 15cm?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분한테 그 칼이 얼마나 고 크기가 얼마나 고 색깔이 얼마나 나는지를 물었으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도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칼에 대해서 칼이 언제부터 나타났냐고 그랬더니 20대부터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집에서 칼을 많이 휘두르셨어요. 술을 드시면 칼을 많이 휘두르셨는데 중요한 건 자녀한테, 그러니까 이 아드님한테 찌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린 아들이 항상 구석에서 공포심을 느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드렸나요? 너무 자상하고 너무 다정한 남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무섭다? 난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다가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대인관계에서 힘들어지거나 고통스러우면 자기가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바로 공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뭐 그것만 해도 되게 애잔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엉뚱한 질문을 드렸냐면, 근데요, 뭐 이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칼은 어디 있나요? 라고 질문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 질문에는 의도가 있었어요. 공황이라는 증상이 생길 때 굉장히 자기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황이라는 증상을 언제 느끼는지 혹은 언제 느끼지 않는지를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칼이 어딨냐라고 질문드렸는데 답을 듣고 그분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그러더니 제 등에 꽂혔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상상할 때까지만 해도 이 칼이 갑작스럽게 오는 거니까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확 날아오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등에 꽂혔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울고 저도 눈물이 맺혔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 그 정서적인 접촉이 딱 일어나면서 정말 이건 슬픈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때문에 제가 괴로워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전 이미 찔렸네요. 저는 이제부터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인 스스로 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뭘 것 같으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항상 가족과 함께 했고 항상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본인을 위한 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색소폰을 배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혼자 낚시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만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제 애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건 궁금해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알아, 나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 갖고 다가가는 거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그 슬라이드 바꿔주시겠어요? 요거 다음이요. 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죠. 뭐가 떠오르세요? 약간 포인트가 스마트폰에 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스마트폰에 포인트를 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눈을 맞추지 않고 있다 라는 거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엄마가 양육자가 저거는 뭐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도 포함이 되는데요. 양육자가 자녀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제가 아까 나의 코와 발끝이 아이를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눈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부터 당장 또 집에 가서 눈을 많이 맞춰주세요.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속에서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살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 사진은 전형적으로 단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마는 양육자는 아이하고 마주보고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에 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아이들도 하나씩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죠. 근데 스마트폰 몇 살 때 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세요? 중학교. 네? 초등학생? 다 갖고 다니죠. 그게 문제가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왜 필요한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친구 못 사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못 사귈 친구면은
안 사귀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마트폰이 좀 어린 아이한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악순환을 이제 요즘에 많이 겪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상담 사례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일찍 사용하면서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이 누적돼서 지금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저 이미지처럼, 사진처럼 우리가 함께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맞추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비결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오늘 저희가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나눔 활동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한대요. 바다에 소금 맛이 많이 나잖아요. 바다 가서 수영하면. 근데 소금의 양은 사실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되게 적은 양이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그 대화를 나누실 때 제가 단정적으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3%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바다라고 한다면 3%의 소금이 무슨 역할이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과 하나님은 대기권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대기권. 그래서 3%를 어떤 나의 신앙과 연결짓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바다라고 했을 때 이 바다를 짜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게요. 그래서 이 3%의 소금의 역할이 도대체 뭐가 내 삶에서 이렇게 나답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하나, 이런 걸 떠올리신 다음에, 자, 저 이 4번의 질문이 제가 아까 그 분하고 같이 제 내담자하고 대화를 했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그 소금, 3%의 소금에 대해서 각자 내 나름대로 내 삶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지 이름을 붙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서로가 서로한테, 내가 봤을 때 권사님은, 장로님은 3%의 소금은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먼저 나는 그러면 뭔가 내가 짠맛을 내게 할 수 있는 어떤 3%의 소금은 뭐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뭔가 나의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저 3%를 제안해서 찾으라고 그러면 저는 재미인 것 같아요. 재미. 되게 재미있다.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항상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재밌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랬더니 제 예전에 동료가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다 재밌대. 왜 다 재밌어? 왜 재밌어? 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너만 재밌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놀 때도 일하듯이 노는데 나는 일할 때 놀듯이 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제 나에게 있어서 저 3%의 소금이 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같이 먼저 눈을 맞춰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눈을 맞춰주시고 이 3%의 소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10분 동안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진 찍어주셔도 괜찮고요.
2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잘 나눠보셨어요? 잘 못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사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항상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들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얘기 나누시면서 그 3%의 소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셨을 텐데 그 적은 양이잖아요. 그 3%의 소금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는 또 가정에서 어떻게 또 짠맛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마이크를 목사님이 들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자원? 제 이름이 지원이죠. 지원자? 지원자를 찾습니다. 그래도 저랑 눈을 피하지 않으시고 저랑 눈을 마주쳐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네요. 원래 이렇게 나 시킬까봐 이렇게 눈을 피하시잖아요, 다들. 크게 웃으신 목사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저는 발표하다가 멈췄는데요. 네, 저는 지탱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앞에서 뭐 성실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도 성실인가 나도 생각해봤는데 성실보다는 저한테는 좀 욕심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네.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잘 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 욕심이 저를 조금 지탱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3%한테 이야기를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면은 꿀꿀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꿀꿀이 너무 귀여운데요? 네. 또 뭐 해야 되죠 이제 또? 네, 아니 너무 감사해요, 네. 목사님.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임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지내면서 봤을 때 목사님의 꿀꿀이는 언제 제일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증인이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꿀꿀이를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꿀꿀이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덕을 봤던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나중에. 예, 말씀해 주시는 분들 명단을 작성하시면 어떨까.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자, 지금은 이제 눈들을 다 피하셨어요. 나 이제는 안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비언어적인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또 그럼 제가 또 비언어적인 사인을 되게 잘 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마지막 멘트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 3%의 소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 소금을 지금 꿀꿀이라고 다시 목사님도 이름을 붙이셨잖아요. 이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소금이라는 걸로 시작은 했지만 근데 이게 내 삶에서 얘를 뭐라고 이름을 명명할 것인가. 마치 김춘수의 꽃처럼 이름을 불렀을 때 그 꿀거리가 내 삶에서 앞으로 계속 드러날 때마다 꿀꿀이한테 말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 덕분에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영화 감독을 전문적으로 배출하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사람들만 모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뭘 하냐면 자기가 만든 영화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품평회를 하는 거예요. 마치 흑백 요리사처럼 이제 서로 막 영화를 보고 어떻다 이렇게 평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는 항상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영화는 지루하다, 네 영화는 재미가 없다, 네 영화는 졸립다. 왜 다 지으시지? 다 재미없다, 졸립다, 지루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데 그런 피드백을 계속 듣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때려치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영화 감독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와, 난 진짜 지루한 영화를 잘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근데 사실 생각하면 이게 헐리우드식의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겠죠. 흥행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영화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불면증 알아보셨나요? 불면증이 심한 사람은 약을 먹고도 못 자요. 밤새 꼴딱 세워요. 약을 먹고도. 근데 만약에 영화를 보는 순간 졸려 뭐 이러면서 잘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꿀잠 같은 영화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 감독이 데뷔를 뭘로 했나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프랑스 영화인데 잠이 오는 영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발하다. 물론 대중성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3%의 나의 소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키울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영재교육의 원칙은요, 못하는 걸 잘하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친구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격려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수고 많으셨는데 또 예수님과 함께 고하실 수 있는 이런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